자,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보도록 하십시오. 운영체제 과목의 첫 번째가 이제 운영체제 개요의 개념 정리 부분입니다. 책 내용이 사실 여러분 초보자이기 때문에 읽어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간단하게 잘 들으시고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일단은 저는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고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영체제 개념의 3-6페이지를 펴보면 운영체제 정의와 목적과 역할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아닌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보고 이해하되 이해가 이제 잘 안 되면 운영체제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다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 날개에 보면 이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간쯤 보세요. 왼쪽 날개에.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또는 컴파일러나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의는 잘못된 운영체제 정의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그쪽 파트는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3-7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계층 구조가 있죠. 운영체제 계층 구조. 시험 문제에 그리 썩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는 왼쪽에 보면은 사용자,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운영체제, 하드웨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위치가 어디냐? 유틸리티와 하드웨어 사이라는 정도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아시겠습니까? 왼쪽에 구조도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유틸리티와 하드웨어 사이에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하지만 오른쪽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 7개, 8개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바닥이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기계죠. 컴퓨터 기계. 여기는 이제 사용자예요. 그죠? 사용자. 그 위가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어가 있죠. 기계어. 그 다음에 제어 프로그램, 보통 커널이라고 하는 거죠. 제어 프로그램인데 사실상 폭넓은 거죠.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 범위 내에 옛날에는 이제 같은 말이었어요. 이게 커널과 제어 프로그램이 같은 말이었다. 왜냐하면 제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커널은 뭐냐면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운영하다 보면 컴퓨터에서 제어 프로그램은 무진장 많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당장 실행되는 제어 프로그램을 커널이라고 해요. 구분을 굳이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은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해석기가 있어요. 명령어 해석기. 쉘입니다. 쉘.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를 명령을 줬을 때 그 명령어를 받아가지고 제어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걸 명령어 해석기라고 그래요. 명령어 해석기. 그래서 쉘과 커널은 여기 파트도 있지만 유닉스 파트에서 제어 프로그램, 쉘 이게 다 유닉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이거든요. 관련 제어 프로그램이니까 그때 요게 중요해요. 그 구분에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있죠. 유틸리티.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구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요 네 개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바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런 자동차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전자 제어 차량. 그러니까 왜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자동차 가지고 축구 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원격 조정하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어셈블리 언어. 조금 이따가 간단히 다시 설명할 테지만 어셈블리 언어. 여러분 C 언어나 프로그램 언어다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죠. 그 중에 이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조금 할 줄 알아요. 그거를 어떤 학생이 저한테 어셈블리 언어에 대해서 좀 문의할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학생이 찾아왔었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가져왔어요, 그때.
자동차를. 그래서 이 자동차를 보니까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앞에서 박수를 한번 탁탁 치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왼쪽에다 탁탁 치니까 왼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을 탁탁 치니까 손바닥을 왼쪽으로 가더란 얘기죠. 근데 왼쪽에서 두 번 치는데 왼쪽으로 이게 좌회전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좀 봐달라는 거죠. 저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만들어진 어셈블리 언어를 출력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인트 1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을 저한테 어디를 좀 수정해 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모르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여기 보면 그 맨 위에 계기판이 하나 있어요. 전자회로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요만한 CPU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그래서 이 학생은 이 메모리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보통 굽는다 그러죠. 여러분 CD-롬 같은 걸 굽는다는 것처럼 여기도 메모리가 이렇게 메모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메모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굽는 장치를 통해서 부어주면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걸 갖다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납땜질해서 붙인 거예요. 못질도 하고. 둔탁하죠? 그러나 이제 그 손바닥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일을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작동을 했냐면 컴퓨터, 요거 전원을 이렇게 키면, 전원을 키게 되면 웅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박수를 쳐서 앞에서 정면에서 치면 앞으로 오고, 왼쪽에서 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치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잘 모르겠지만 한쪽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어디 문법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강 이해는 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여기 바퀴라든지 이 나무 토막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 CPU나 이 메모리도 다 하드웨어예요. 맞죠? 그러면 이 안에 보면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터. 그 다음에 CPU도 있잖아요. 기계인데 이 안에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모터라는 것이 그냥 하드웨어 자체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전기라고 하는 그 전기 자체를 입력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모터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CPU도 마찬가지. 어떤 전기가 들어오고 입력이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여러 개의 형태로 조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어셈블리 언어, 기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터가 동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동작시킬 거냐? 5분씩 있다가 동작을 시킬 거냐? 빠르게 갈 거냐? 늦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은 다 누군가 제어해야 되잖아. 그런 제어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기계어라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기계어. 그럼 이런 것들을 이 학생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여기에서 전진을 하는 거, 그죠? 앞으로. 후진은 아직 안 됐고, 좌회전. 그 다음에 우회전. 그 다음에 이렇게만 만들었지, 지금은. 좌회전, 우회전, 전진. 또 하나가 있어요. 소리를 감지해야죠. 그러니까 소리를 감지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앞에서 박수를 두 번, 빨리 쳐서도 안 돼. 한 번 쳐서도 안 되고 두 번 정확히 탁탁 쳐야 앞으로 오더라고. 왼쪽도 마찬가지고 오른쪽도 그랬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것이 바로 이 자동차를 동작시키는 뭐가 되다는 거예요? 제어 프로그램이란 얘기죠. 제어 프로그램. 맞습니까? 제어 프로그램이란 얘기예요. 그 중에 이 소리를 감지하는 거, 소리를 감지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명령을 박수를 두 번 딱딱 쳤다. 그 명령을 두 번을 쳐야지만 요거를 동작시키지 않습니까? 요거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명령어 해석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우리는 명령 해석기에서 사용자로 접근하는데 여기까지만 만들어진 거 있다. 이 학생은. 그러면 제가 이제 요구를 했던 건 뭐냐면 야 이렇게 정도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면 모두 더 추가시킬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후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좌회전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빙글빙글 돌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더 묻혀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 중에서 항상 실행 중에 있다면 뭐가 되는 거고, 커널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보관을 할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다 통칭해서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일부 조그만 프로그램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제어 프로그램을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공개해서 사용자들하고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뭐라고 하냐면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제어 프로그램을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한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조그만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를 라이브러리라 그래.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자가 쓸 수도 있고, 사용자가 쓸 수가 없다면 요거를 만들어서 하나 쓸모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데, 요걸 뭐라 그래?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윈도우 운영체제에 보면 메모장이라든지 계산기라든지 탐색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뭐예요? 이 제어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지 않고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이 제공하는 걸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프로그램 개발자가 얘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쓸모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제어 프로그램을 일부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조립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말하고, 유틸리티는 제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쓸모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제공한 걸 유틸리티다. 물론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용어들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유틸리티 사이에 있다는 정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쉘하고 커널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뒷부분에서 또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컴퓨터 위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고 사용자 위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 게임이나 엑셀이나 워드는 다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응용 프로그램이고, 여러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옛날에는 따로 잤지만 지금은 하나로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인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운영체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계 위주로 개발된, 효과적으로 기계 운영,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걸 시스템 소프트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셈블러가 있고, 그죠? 어셈블러가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있고요. 인터프리터, 그 다음에 링커, 그 다음에 로더.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어셈블리에서도 몇 가지만 알면 되고, 매크로 프로세스도 몇 가지만 알면 되고, 컴파일러도 인터프리터 몇 가지, 제가 정의하는 몇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시스템 프로그램의 주요 역할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상주시킨다가 이제 로더인데, 로더. 그 다음에 인터럽트 관리는 지금 설명 안 할 거고, 이따가 나중 차트에 또 나와요, 파트에. 그 다음에 주변 장치를 관리한다, 파일을 관리한다. 특징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 보면 관리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역할이고,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그 날개에 보시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합 세트란 말이 나오죠? 운영체제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정도.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셈블러라는 게 나오죠? 어셈블러. 어셈블러가 뭐냐?
우리가 보통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move ah는 int move dl은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int 20. 잘 모르셔도 돼요, 이 내용은.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한 거예요. 이거를 뭘 만드는 거냐면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기계 언어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는 이걸 알아볼 수가 있죠. 이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어셈블러라고 그래요. 어셈블러. 이건 어셈블리 언어, 이건 어셈블러. 요거는 뭐라 그래요? 기계어라고 그러죠. 기계어. 기계어가 0과 1로 구성된 컴퓨터 언어.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말로 원시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원시 프로그램. 요거는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목적 프로그램. 이 목적 프로그램이나 원시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자주 만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도 간간히 나타나니까 아, 원시 프로그램은 뭐냐? 프로그램인데 사용자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 기계어는 우리는 몰라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우리는 기계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어셈블러를 어셈블러의 기능이 있겠죠. 일단 명령어를 해석하겠죠. 그죠? 거기 보면 명령어를 생성하고 해석하겠죠. 명령어 생성. 두 번째는 기계 주소 할당. 그 다음에 의사 명령어 관리. 의사 명령어 관리. 아직은 뭐 시험이 출제된 바는 없지만 언젠가 한번 출제될 것 같으니까 한 번씩 봐두세요. 요거 세 가지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겠죠. 명령어를 생성한다는 것은 이 move라고 되어 있는 알파벳 형태의 문자를 기계 형태인 이 move라는 명령어가 있겠죠. 근데 컴퓨터에게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비트열이 들어오면 데이터를 이동한다. 그런 명령을 바꿔라 이런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A라든지 보통 우리가 기계 주소라는 건 이제 변수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변수라는 게 있죠. 기억 장소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기억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로 변환한다, 할당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의사 명령어는 이런 실제 명령어가 아니라 실제 명령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뭐 여기가 시작점이다, 여기가 끝점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의사 명령어 처리, 관리다.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번역 방식입니다. 번역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를 정확히만 봐두시면 돼요. 거기 밑에 나와 있죠? 번역 방법에는 그래서 원 패스 어셈블러가 있고요. 투 패스 어셈블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요 두 가지만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되는 거를 이건 뭘까요? 한 번에 번역하면 이게 원 패스예요. 한 번에 번역하면. 두 번에 번역하면 뭐예요? 투 패스입니다. 요거예요. 요게 바로 원 패스, 투 패스인데 물론 사실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번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번에. 얘는 몇 번에? 두 번에 걸쳐서 번역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 과거에 공부하실 때 영어 문장을 하나 번역한다고 합시다. 하나의 문장을. 그러면 거기서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한 번에 번역할 수 있으면 그걸 원패스예요. 근데 한 번 번역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다시 적어 놓고서 그걸 참조해서 번역을 하면 그걸 투패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번역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없이 다 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모르는 단어 사전에 찾아서 어딘가 적어놓고 두 번째 번역할 때 써먹으면 되니까 그거는 뭐예요? 쉽다는 얘기죠. 어렵다, 쉽다는 바로 이거는 프로그램 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이건 프로그램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번역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보통 고급 언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C 언어다, 뭐 포트란이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두 번이 아니라 5, 6번 패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급 언어라는 것은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만드는 거니까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투 패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 쉽다, 프로그램이 쉽다는 얘기죠. 개발하기. 두 번에 번역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모르는 기억 장소가 있어도
나중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데이터라는 변수가 하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원패스는 어떻게 돼? 이걸 직접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직접 번호를 지정해 줘야 돼. 이렇게 기억 장소를.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러나 투패스는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데이터다 변수명을 쓰면 첫 번째 번역할 때 표시해 놓고 두 번째는 그냥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다. 그러니까 이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호번지라 그래. 기호번지.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억 장소명을 기호번지라 그래. 그러니까 기호번지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용이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셈블리 기능은 두 가지 정도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원패스와 투패스가 왜 필요한지 이것도 잠깐 참조하시면 이 어셈블리 언어는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 기계어보다는 쉽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신 대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어셈블리 과정에 대한 표가 나오죠.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장점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 보면 두 번째 읽어보세요. 두 번째 어셈블리 장점 3-11쪽의 상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셈블리 언어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은 기계어보다 읽고 쉽고 이해하기 쉽다. 물론 고급 언어도 있죠. 이거보다 더 쉬운 것도 있지만 두 개만을 비교해 봤을 땐 당연히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매크로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와 매크로 프로세서. 자, 이건 뭐 특별하게 어려운 말은 사실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가 썼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요게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한 거예요. 어셈블리 언어. 그러니까 이 자체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의 이제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모니터에다가 문자 A를 출력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럼 이걸 하나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자로 하나로 이렇게 많은 문장을 하나로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써놓으면 나중에 이걸 변환시켜주면 되잖아. 어셈블리언으로 작성된 복잡하고 다양한 명령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이 아니죠. 이건 치환이라고 그러죠. 이 내용을 이걸로 치환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매크로 혹은 매크로 프로세스라. 이걸 매크로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는 기능을 우리는 뭐라 그래? 매크로 프로세스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크로 프로세스의 기능이 뭐냐? 기능. 거기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뒷장에 매크로 프로세스의 기능은 첫 번째가 정의 인식이죠. 매크로 정의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의를 저장해야지. 세 번째 호출 인식. 그 다음에 확장 및 인수 치환. 확장 및 인수 치환. 그러니까 매크로 확장 및 인수, 치환 매크로 호출하면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크로 프로세스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네 가지를 수행한다. 아닌 거를 찾아라.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만 소개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프로그램을 짤 때 이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푸캐릭터다 이런 얘기죠. 푸캐릭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크로라 쓰고 구조로 굳이 쓴다면 푸캐릭터.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겠죠. 내용, 본문. 그 다음에 매크로 엔드. 자, 이렇게 어딘가에 보관해 놓으면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쭉 가다가 이제 푸캐릭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푸캐릭터 A라고 썼다고 합시다.
그럼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셈블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얘가 딱 인식이 되면 아 얘가 정의되어 있단 말이지. 정의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이게 뭐야? 정의 인식이죠. 그죠? 정의 인식.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해.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게 될 때 이 내용을 호출이 되는지를 확인해.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야? 요 내용을 바꿔서 뭘로 바꿔버린다? 이 원래의 내용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를 확정 및 인수 치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크로가 정의됐고 인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저장이 되는지 확인하고 호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시행될 때 확정 및 인수 치안이다. 이러한 자세한 흐름 내용은 사실상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 4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고 다시 앞 페이지 가시면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앞 페이지 보면 매크로 프로세스의 역할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쭉 읽어보시고 그 끝에서 3번째 보면 매크로 프로세스 수행 기능은 매크로 정의 인식, 그 다음에 정의 저장, 호출 인식, 매개 변수 치환이다. 이렇게 4개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밑에 매크로 정의 내에 또 다른 매크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안에 또 이러한 매크로를 또 정의할 수 있고 또 정의할 수 있고 또 정의할 수 있어야 아주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단어로 많은 양을 치환해낼 수 있다. 그래야지만 이게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인데 요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번역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셈블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은 저급 언어라는 건 상당히 어렵고 기계 위주로 개발된 언어를 말해요. 저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저급 언어를 기계 언어가 뭐라 그랬죠? 목적 프로그램이다. 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서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급 언어는 우리가 이 저급 언어보다는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보통 어셈블러가 쉽게 되어봐야 2패스라고 한다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상당히 많다. 5패스, 6패스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기는 되게 편하지만 실제로 그 용량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에 A라는 문자를 하나 출력한다고 하면 어셈블리로 작성을 했을 때 한 40 정도의 용량이 든다고 하면 바이트로 생각해도 좋아요. 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현재 사용되는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몇백 배의 더 용량이 들어가죠. 왜? 사용자가 쓰긴 편하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용량으로 나타내기 속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가 그냥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번역 프로그램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이 컴파일러는 목적 파일을 생성해요. 사실상 이 기계 파일을 생성하고 얘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기계어로 구성된 기계어 파일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목적 파일이죠. 그렇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 유무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지금 로더입니다. 로더가 뭐죠? 로더는 가장 간단한 정의는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을 주기억장치에 올려다 놓는다. 이걸 우리가 로더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요? 로더는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메모리로 올린다. 적재시킨다. 상조시킨다. 그래야만 CPU가 그 메모리에 접근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롬이라고 하고 여기 램이라고 한다면 여기 디스크가 있단 말이죠. 보조기억장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일로 올라와야 되잖아. 그래야지 컴퓨터 CPU가 이쪽으로 가서 접근해서 그 프로그램 실행이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CPU는 디스크를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로 끌어올려놔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든 어떻게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든 영화를 보든 무슨 음악을 듣든 디스크에 존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기억장치에 올라와야 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있거나 보고 있는 내용은 다 주기억장치에 올라와서 실행되고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일을 하는 것을 바로 로더라고 하는데 이 로더의 기능은 4가지가 있습니다. 로더의 기능.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할당이라는 게 있고, 영어로도 알아두세요. allocation.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재배치. 그 다음에 적재. 로도죠. 적재라고 쓸게요. 같은 말이지만. 영어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할당이란 말은 메모리를 준다는 얘기죠. 메모리를 준다.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램이에요. 그냥 한 번만 올리면 됐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프로그램이 크고 메모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분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메모리를 분할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프로그램이 이쪽에 들어갈 건지 저쪽에 들어갈 건지 아무 데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사용 중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적재시킬 건지도 판단해 놔야 된다. 그걸 누가 한다? 로더가 한다는 얘기죠. 할당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연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시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적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워낙 커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대장 프로그램이 있고 뭐 부하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 프로그램, 뭐 아들, 자식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하나로 만들어 있지 않아요. 파일로도 보면 하나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따로따로 파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올라갔을 때 서로 소속 정보를 모르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겠죠. 연결고리가 뭔가 연결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연결 정보를 기록해야지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연결 정보도 바로 로더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역시 재배치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 여기 메모리에 올라왔어요. 또 여기도 올라왔어. 근데 여기가 좀 남잖아. 그러면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좁은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너는 이쪽으로 옮겨라. 그래야지만 이 큰 공간을 다른 놈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프로그램은 한 곳에 고정 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걸 뭐라 그래? 재배치라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를 끌어올리는 것을 적재라고 한다. 요 네 가지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순서. 할당하고 연결하고 재배치, 적재하지. 적재한 다음에 뭐 할당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종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종류는 뭐가 있냐면 일단 알아야 될 것이 compile and go loader. 요거는 그 로더와 번역 프로그램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더와 번역 프로그램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행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확장자가 exe 혹은 확장자가 com, 뭐 dll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실행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행 프로그램들이 초기에는 없었어. 그냥 원시 프로그램이 있어. 그냥 프로그램 소스가 그냥 있어. 그리고 실행될 때 뭐가 돼요? 번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더라고 하는 번역 프로그램을 같이 있다는 거는 원시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막 번역을 한 다음에 로더를 하는 거야. 상당히 불편하겠죠. 어쨌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 compile and go 로더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로더라는 게 있죠. 절대 로더. 이건 뭐냐면 수행 주체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할당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했어요. 저도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 이 할당을 직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은 역시 프로그래머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배치는 어셈블러가 지원해주고요. 네 번째, 적재는 로더가 한다는 거. 이의 수행 지체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직접 연결 로더가 있죠. 직접 연결 로더. 직접 연결 로더는 가장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다이렉트 링킹 로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저 네 가지 프로그램은 이놈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만 기억하면 된다? 가장 일반적인 로더가 뭐냐 그러면 직접 연결 로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동쪽 로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동쪽 로더가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기억장치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6 섹션 3 운영체제 발달과 분류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첫 번째 그 나오는 운영체제 시스템 발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암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중요한 내용하고 암기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발달 순서죠. OS의 발달 순서. 첫 번째가 일단은 일괄 처리죠. 일괄 처리. 일단 일괄 처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거기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운영체제 형태 중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생겨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리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일괄 처리다. 두 번째 중간부터 일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일시에 처리한다. 이것이 일괄 처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컴퓨터가 지금처럼 조그마하지 않고 하나의 그 강의실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 번에 온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보죠. 과거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A라는 교수가 있고 B라는 교수가 있고 C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A라는 교수는 10시에 이 컴퓨터를 쓰고 B라는 교수는 2시에 쓰고 C라는 교수는 오후 4시에 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3번을 껐다 켜야 되니까 500만 원 들잖아. 그러니까 1,500만 원 들겠죠? 그러지 말고 12시로 딱 맞춰 놓을 테니까 12시부터 한 3시까지 컴퓨터를 켜놓을 테니까 그 안에 시간을 잘 조절해서 써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일괄 처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일괄 처리 형태의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뭐 월급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자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적 처리를 한다는 것은 다 일괄 처리 형태의 처리 방식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중 프로그램이죠.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처리가 됐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사람이 쓸 동안 B와 C 교수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운영해주는 엔지니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을 몽땅 다 올려놓고 실행하자. 물론 안에 들어가서 실행되는 순서는 똑같이 A 쓰고 B 쓰고 C 쓰겠지만 밖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 올려놓고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걸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다중 프로그램 방식. 그러면 올려서 이렇게 놓으면 이 교수들이 여기서 멍하니 서 있지 말고 교수실을 가 있어라. 이렇게 각각. 응? 여기 A 교수, B 교수실이 있지. 여기서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 사람이 다 되면 통신선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연결해서 다 됐습니다. 얘기해주면 되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처리 시스템으로 발전됐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온라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계속 결과를 보내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맨날 답답해. 그래서 전화할 거 아니야. 언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된 거 빨리빨리 주세요. 이 A는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정보가. 처리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B하고 C가 계속 답답하니까 전화하니까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여기 조금 실행하고 여기 조금 실행하고 조금 실행하고 조금 실행하면서 결과를 그때그때 보내주면 이 세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의 처리 방식을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간 분할 처리 방식이라 그래. 그럼 시간 분할 처리를 했을 때는 이미 이제 컴퓨터 기술이 워낙 발전돼서 컴퓨터도 소형화되고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러면 이제는 이네들이 이 교수가 원하는 시간에 다 응답을 해줄 수 있어. 결과를 갖다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5분 있다가 주세요. 나는 3분 있다가 주세요. 나는 10분 있다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 처리할 때 내가 5분이나 10분 있다 기다리고 내가 당장 줄 수 있다면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바로바로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젠 처리할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된 것이 바로 실시간이라고 한다. 실시간 처리. 맞죠? 실시간 처리. 실시간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한 뭐 일괄 처리라든지 실시간이라든지 시간 분할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컴퓨터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 월급 계산할 수 있고 급여 계산할 수 있고 성적 처리할 수 있고 온라인 게임도 할 수 있고 실시간 처리 프로그램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뭐라 그래? 다중 모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그 하나의 CPU만을 고려했다면 이제는 컴퓨터를 여러 개 둬서 분산 처리와 병렬 처리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죠. 분산 처리는 컴퓨터를 연결한 거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작업 하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자. 분산 처리고, 이거는 메모리가 하나인데 CPU가 여러 개야.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개 CPU 지원을 받아 처리하자. 그래서 이 메모리 입장에서는 얘는 메모리를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메모리 간이 결합력이 약하다 해서 약결합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모리에서 하나의 메모리에 CPU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CPU의 관계는 상당히 결합력이 강하다 해서 간결합 형태라고 해요. 어쨌든 이 발전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괄 처리 부분, 아까 했던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그럼 다중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거는 처리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이 A 작업, B 작업, C 작업을 집어넣다 뺐다 귀찮지 않으니까 다 집어넣고 처리하자. 처리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처는 있다는 정도만 그 순서에, 시간 분할 처리는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응답 시간.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거기 줄 쳐줄 테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다중 프로그램 두 번째 보면 3-16쪽이죠. 맨 밑바닥에 처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다중 프로그램.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번 시간 분할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줄치시냐면 두 번째 줄에 끝에, 두 번째 내용의 끝에 대화식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이라고 한다. 빙빙 돈다는 뜻이죠. 라운드 로빈. 이렇게 라운드 로빈. 그 다음에 시간 분할 처리. 다중 프로그램은 처리량을 극대화하지만 시간 분할은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킨다. 그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의 처리 효율은 좋아지나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속고 있는 거죠. 왜? 자기 거 칠하는 건 어쨌든 이 사람 거 같이 처리하잖아요. A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시간을 타임 슬라이스라고 하죠. 타임 슬라이스 혹은 퀀텀 시간, 혹은 타임 슬롯 이렇게 얘기도 하죠. 시간 할당량.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실시간 처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주 왕복선 레이더 추적기가 있죠. 거기에 비춰주시고, 두 번째도 끝에 보면 비행 제어 시스템이나 교통 제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바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중 모드는 뭐 여기 있다는 정도만 순서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분산 처리 시스템에는 메모리를 독립적으로 쓴다, 약결합이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야? 메모리를 독립적으로 쓴다, 약결합이다. CPU 입장에서는 좀 거리가 있다 떨어진 게. 병렬 처리는 CPU가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쓰기 때문에 간결합이고 메모리를 하나 쓴다. 이 정도만 줄쳐놓고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능 평가 기준 4가지가 있죠. 성능 평가 기준 4가지. 첫 번째가 뭐죠? 처리량. 역시 여러분은 영어로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환 시간, turn around time. 그 다음에 신뢰도.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자, 이걸 우리가 좀 다른 예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능 평가가 이 A라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이 B라는 운영체제가 있다고 합시다. 운영체제가 여기 올라와 있다. 둘 다. 그럼 어느 쪽 운영체제가 더 효과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운영체제를 뭐라고 하자? 병원 관리자라고 하자. 관리자. 악덕이죠. 악덕.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병원이라고 보면 의사는 뭐라 그랬어요? CPU라고 그랬고, 이 운영체제는 그 의사를 어떻게 하면 노는 시간 없이 확실히 일을 시켜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병원 관리자, 악덕 병원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처리량을 하는 건 뭐냐면 이 A라는 병원은 10명의 환자가 들어와서 10명의 환자가 치료해 나간다고 합시다. 1시간에. 여기는 환자가 100사람이 들어와서 100사람이 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좋게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제예요? 얘죠, 당연히.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들어오고 여기는 1시간 동안 100명이 들어서 100명이 돈다면 이 운영체제가 얘보다는 성능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맞죠? 처리량이 높아야 된다.
반환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반환시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난다. 의사. 그러면 한 시간 동안 내가 병원에 가 있었다면 의사를 1시간 내내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병원에 들어왔어. 여기 병원 입구야. 나가는 거야. 끝이야.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여러분이? 의료보험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대기했다가 의사를 만나잖아. 의사를 만났더니 뭐 어디가 안 좋다고 뭐 사진 찍어보라 아니면 검사하라고 지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만약에 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겠다면 엑스레이를 찍었어. 의사 만나서 뭐 약 타갖고 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이 의사는 여기에 의사. 의사는 뭐예요? CPU입니다. 즉 실행시간이죠. 여기도 의사가 있네요. CPU예요. 그 다음 요거는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CPU를 만나는 시간은 뭐라고 할 수 있고요? 실행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대기 시간. 그렇죠? 또 저새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 가자마자 의사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 응답 시간이라고 해요. 응답 시간 혹은 반응 시간, 턴 어라운드, 리스폰스 타임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총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반환 시간이라고 그래요. 반환 시간. 그러니까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총 실행 시간에다가 즉 의사를 만나는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을 합쳐놓은 겁니다. 이 대기 시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응답 시간까지 포함한 거예요. 응답 시간까지 포함한 거. 그러니까 이런 대기 시간을 왜 두는 겁니까? 이 대기 시간에 의사가 놀지 않도록 다른 환자를 집어넣으면 의사는 계속 일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인데, 이런 대기 시간이나 의사가 치료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줘야 우리는 뭐가 돼요? 처리량이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운영체제 문제에서는 이 시간적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다 줄여야 돼.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건 전혀 없어.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줄인다. 늘리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뢰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명이 들어와서 아무 일 없이 나가는데 여기는 100명이 들어오는데 가끔씩 그 환자가 잘못해서 뭐 뱃속에 가위가 있다든지 어디가 뭐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 병원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내가 프린트를 출력했는데 엉망으로 출력된다든지 아니면 계산 결과가 엉망이라고 하면 그만큼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야 좋은 운영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용 가능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업이 되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비율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시설에 갔더니 엑스레이실도 있고 뭐 혈액검사실도 있다고 합시다. 어디는 여기는 줄이 아주 정확히 한 5명 서 있는데 여기는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한쪽에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한쪽은 핑핑 노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처리량이나 반환 시간이 문제가 생겨서 처리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평가하는 걸 사용 가능도, 사용 인용도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벤치마크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운영체제의 구성에 대한 얘기죠. 운영체제의 구성, OS의 구성. 이것도 뭐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하나는 제어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만든 프로그램 전부를 다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편하게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처리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요. 이 제어 프로그램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자. 감시 프로그램, 영어로 슈퍼바이저, 작업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영어로. 그 다음에 작업 제어 프로그램, 영어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일단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어디랑? 체어리 프로그램이 있죠. 책을 참조할까요? 책에 3-19쪽의 상단을 보시면 제어 프로그램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밑에 처리 프로그램은 몰라도 좋다. 단지 그 제어 프로그램 3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 3가지가 아니면 다 처리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영어.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을 했을 때 다음 3가지 중에 어떤 거냐를 찾는 거야. 다음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핵심입니다. 핵심. 중추, 감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감시 프로그램이라 해요. 진정한 의미의 커널에 해당됩니다. 커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IOCS예요. 입출력 제어 시스템이죠. 입출력 제어 시스템. 거기 밑에를 참조해 주세요. 밑에. 자, 감시 프로그램 먼저 줄 쳐주세요. 그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제어 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역할 밑줄 치고, 두 번째 보면 지시란 단어가 있어요. 제어 루틴을 지시.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 줄에 감시 감독.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뭐예요? 제 감시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도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지만 거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자료를 전송하고 데이터 조작 및 처리, 입출력, 가료와 프로그램 논리적 연결을 위한 운영체제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파일과 데이터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 IOCS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오픈과 오픈 클로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록, 디블록이 있어요. 내가 디스크에 있는 어떤 파일을 사용하려면 얘랑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고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해주는 거를 오픈과 클로즈라고 한다. 연결하는 걸 오픈, 닫는 거를 클로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터와 논리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놈. 연결했으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 데이터를 자료, 주기억장치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디스크로 세이브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도와주는 걸 리드 라이트 기능이라고 그러고, 블록, 디블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파일이 한꺼번에 그 메모리에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파일이 이만하다고 하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막 잘라가지고, 잘라서 조금씩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한 크기를 블록이라 그래. 그래서 그 크기는 컴퓨터 규정에 맞춰서 다 표준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크기만큼을 잘라내고 다시 결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걸 IOCS고, 이 중추적 이 일을 하는 거를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케줄이라는 말이에요. 스케줄. 거기 두 번째 줄의 끝부분에 스케줄. 그러니까 스케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작업 제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를 할당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자원을 관리하고 어떻게 메모리를 배치시키고 이런 일정한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으로 얘기하면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먼저 뭐하고 일정한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제어 프로그램을 작업 제어, 잡 컨트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